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양경진 성무라고 합니다. 네, 프리젠터가 전달문화가 있어가지고 없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그냥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AI 시대라고 불릴 만큼 시대의 큰 변화로 인식하고 각 산업계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계에서도 어떻게 그 기술을 활용할 것인지 중심으로 해서 이번 학술대회도 준비하고 이렇게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대의 변화 요소로서 사회 경제적 변화의 요소로서 AI를 바라보고 그에 따른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에 따른 우리 도시 공간 또 우리 도시 계획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을 좀 해봤습니다. 담론적으로 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수준이 그렇게 깊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좀 더 발전돼서 발전대에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본 내용은 저희 도시계획계의 큰 어른이셨던 그 고 강병기 교수님의 책에서 인용 또는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말씀드린 바대로 AI가 우리의 지능과 또 몸을 잇고 우리 앞에 다가왔고 더 다가올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사회 경제적 활동들은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우선 그 좀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했던 그런 존재의 가치를 부여했던 일들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변화의 요소들을 잘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정체성과 주체성의 영향을 크게 지금 이미 미치고 있거나 미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과 소외 등의 이런 문제들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또 그러면서도 우리 삶에 많은 기회들이기도 합니다. 노동에서 해방된 시간을 또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소비의 양이 아니라 질로서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에 집중해서 자기 삶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수요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문화예술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직접 참여를 해서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좀 서툴지만 생산을 해내는 그런 활동자로서, 생산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좀 더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시공간의 제약으로서 또 재택근무나 여러 가지 등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주거지가 이제 생활의 근본적인 중심지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많은 부분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끈한 지역 단위의 커뮤니티는 좀 약화되겠지만 목표를 같이 지향하는 사람들의 그런 커뮤니티와 또 온라인 교류의 증가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오프라인 교류의 증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러한 위기는
최소화시키면서 가능성들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우리 도시 공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좀 모습을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다음. 한마디로 제시하자면 생명 자본이라는 키워드를 도출해 봤습니다. 제가 도출한 건 아니고요. 여러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미 그런 개념인데요. 도시라는 공간이 자본으로서 기능을 이미 하고 있고 또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술이 주도하는 앞으로의 시대일수록 더욱더 생명과 또 생명의 가치, 생명의 활동들을 보존하고 가꿀 수 있는 그런 자본으로서의 도시공간의 가치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셨던 이어령 님께서는 앞으로의 시대는 생명 자본이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생명과 생명의 특징을 살리는 것에서 경제적 부가 창출이 된다. 그러니까 생명 자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든지 문화 자본, 자연 자본 등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우리 도시의 공간도 이런 생명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한국인이 특히 이러한 생명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인의 마음이라든지 생명 존중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린 생명 자본으로서 도시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도시상을 좀 설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인간 주도 도시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AI가 대두가 되면서 기술 주도, 그러니까 목적성이 부족한 채 기술이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도시는 과거에 탄생할 때부터 이제 자유라고 하는 시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도시는 더욱더 인간 주도의 도시로서 인간의 삶이 소외되지 않고 또 이제는 노동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터로 기술은 그것을 숨어서 돕는 역할을 하는 도시로 발전되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간 이제 자동차 기술로 인한 시가지 확산과 오염들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주도의 말 그대로 AI 스마트 시티를 추진했다가 지금 무산된 토론토 개발 사례도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 주도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도시 공간을 인간 주도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이제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시대가 이제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시대에 맞는 도시로, 그래서 문화가 살아있는, 문화를 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 공간에서 자신의 삶에 영감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문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그 한 가지의 핵심 분야가 이제 문화예술일 것 같습니다. 그 기술 주도의 시대에 대응해서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 치유와 위로를 받고 또 창조적 영감을 얻고 또 비판적 시각을 갖는 데 있어서 이제 문화예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도시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도시는 사회적 건강성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도시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 간에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공유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도시,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욕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도시,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위로받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 상조가 가능한 그런 사회적 관계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린 예전부터 사실은 이런 부분을 느껴왔고 또 중요시 해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지리경제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택리지에서 이중호하는 이 가거지, 살 수 있는 주거지의 조건 4가지로서 지리와 생리, 그리고 세 번째가 인심, 그리고 산수를 제시해서 인심이 좋아야 될 것을 이렇게 가거제 조건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적인 그런 환경들, 지속 가능성들이 갖추어진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들을 조금 구체화해 봤습니다. 다음. 첫 번째는 도시 공간 구조입니다. 이제는 시공간의 경계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수평적이면서도 각자의 지역들이 나름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갖는 장소로서 정보 발신 기지로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슨하면서도 유연한 망 구조의 도시 구조 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 발신 능력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그런 가변적인 도시 구조로 이를 통해서 전체 도시의 능력은 또 변화 대응력은 훨씬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City is not a tree라고 잘 아시는 그 건축가이자 사상가였던 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했던 말이죠. 이 도시는 이제 계획가들이 계획한 것처럼 그렇게 위계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중첩되면서 나뭇가지 위계적인 구조라기보다는 약간은 격자형의 그런 네트워크를 갖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전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런 중심지에 대한 구조들, 나뭇가지형 도시구조에서 출발했던 이런 구조들이 느슨하지만 좀 유연한 망 구조로 재편이 되고 그 특성화된 기능별로 다양하게 그 위계와 분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망 구조의 도시 구조로의 변화가 될 것으로 또 그렇게 추구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생활권 계획에서 생활 도시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 계획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리적 공간을 다루지만 그 근본적인 대상은 시민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생산과 노동이 아니라 이제 생활과 생활 환경이라는 부분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과 또 주민들의 욕구에 기반한 계획을, 그래서 그런 욕구들을 도시계획적 용어로 잘 번안을 해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또 무원칙해지기 쉬운 그런 질서들은 또 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또 필요한 부분은 기틀을 잡고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이런 생활도시 계획의 대표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보행 일상권인 것 같습니다.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상에 필요한 활동들을 보행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개념인데요. 이건 사실 실질적인 물리적인 범위라기보다는
개별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보행일수안권을 실제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 그림은 이제 기성시가지와 또 신시가지를 비교한 모습인데요. 이 보행일수안권의 개념의 실현으로 봤을 때는 이 기성시가지가 갖는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본의 이유는 사실은 작은 단위의 필지 체계와 또 어디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접근 체계를 기반으로 또 우리나라의 혼합적인 토지이용 체계의 결과물로서 지금 기성시가지들을 보면 어디에서도 편하게 중심시설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반면 저희가 근린주거 이론에 따라서 계획한 도시들을 보면 면적으로 중심개념들을 집중을 해 놓음으로써 그 지구가 아닌 그 중심이 아닌 다른 데로 갈 때는 멀리 가야 하는 그 선택의 다양성도 줄어드는 실질적으로 접근에 필요한 거리들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의 기성시가지의 정비는 이러한 가로형의 상가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또 개방적인 보행 접근성을 유지한 틀 범위 내에서 정비 관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욕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활동에 대한 데이터들, 주민 요구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계획이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 데이터에서는 많은 부분 제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업에서 실제 적용했던 유동 인구나 거주 인구에 대한 사례인데요. 조금 더 아쉬움이 있다면 소비 활동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 외의 활동들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확보와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발전되고 있는 AI야말로 이것을 잘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인데요.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이나 그리고 그러한 의견들을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들을 제공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플랫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국토부 연구 과제로 도시계획 지원 AI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생활도시계획의 체계를 좀 고민해 봤는데요. 이러한 생활도시계획은 시민과 생활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보다는 오히려 관리계획 단계에서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에서는 공간에 필요한 질서들, 미래상이나 장기적 관점의 전략이나 주민 의견들을 적절히 수용한 일관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사업과 같은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주민의 욕구를 수용한 그런 계획들로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권 계획을 기본계획 단계에서 수립한 경험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나치게 자세하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의견들을 적절히 수용하되 주민의 요구들은 관리계획 단계에서 대상지에 맞게끔 또 사업 방식에 맞게끔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음은 사회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5개 공간 오픈스페이스의 조성입니다. 대면 접촉의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들이 중요하고, 이러한 5개 공간의 삶이야말로 도시의 가장 큰 매력이죠.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열린 공간, 그 용도는 특정하지 않고 유연한 열린 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사람의 행동이나 지각에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디자인, 질적인 관리도 중요합니다. 다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5개 공간의 세 가지 활동들입니다. 필수적인 이동 활동과 또 양호한 환경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산책과 같은 선택적 활동들. 저희가 유도하고자 하는 사회적 활동은 사실은 이 활동에 유발되는 활동으로서 결국은 물리적 환경의 질에 따라서 유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다음. 지금 이제 많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런 그 5개 공간들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보행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용도에 좀 머무르고 있고 또 양적인 규모에 머무르고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장소의 질의 기준들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 기준으로서 우선 첫 번째는 사람의 행동 특성과 지각 범위를 고려해서 보행은 최대한 집중시키고 그 주변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집중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차량과 보행의 활동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차 분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차량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보행 공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한 사람과 활동을 집중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사람들이 편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활동 수준을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그에 맞는 단계적 공공공간의 영역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노력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바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노후계획 도시의 정비의 핵심은 이런 5개 공간의 삶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제일 어려운 이유는 이 신도시들은 자동차 중심으로 도시공간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가장 그 보행이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개선을 해 나가야 보행 중심의 노후계획 도시의 재구조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간선도로를 차량과 보행이 많아야 되는 간선도로를 실질적인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노후계획 도시의 정비는 구역 단위로 해서 민간의 구역 내 사업에 의존을 함으로써 구현을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공공이 먼저 이 도시 차원에서 이 보행 중심 교통 체계를 구상하고 계획하고 선제적으로 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그리고 단지 내에서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중간 영역의 그런 공간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 앞에 정말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담을 수 있는 반사적인 공간들, 또 단지 중심에는
마을 사람들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반공적인 공간들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거는 좀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지금 저희 우리나라의 공간 시설은 광장, 공원, 뭐 공공공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목적별로 또 공원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과 같은 다소 좀 애매한 그런 목적과 규모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불특정 활동들을 담아낸다는 취지에서 공지, 오픈 스페이스로 좀 통합을 하고 이루어지는 활동의 수준이나 특성, 이용 범위에 따라서 재구분해 보는 건 어떤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지 또 근린생활권, 도시생활권으로 넓혀가면서 공지를 지정하되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광장과 공원, 공공공지 등으로 세분해서 관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변화하는 시대에 불특정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혼합적인 토지이용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래에는 어떤 지금 활동이 나타날지 예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지식산업과 같은 오피스들은 이미 우리의 일반적인 입지 기준을 벗어나서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이 금지 행위 열거 방식을 전면적으로 좀 주거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전용지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도 일부 지역은 제외를 해야 되겠지만 큰 방향에서는 주거지역도 이제는 금지행위 열거 방식으로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계획된 혼합 토지용을 지향할 수 있는 한국형 지역 지구제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사실은 이런 한 가지 공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간이 뭐 집 안만 보더라도 마당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그리고 사회적 교류 활동들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방도 뭐 침실이 따로 있고 뭐 무슨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졌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토지용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게 1978년도에 신설이 돼서 모든 지역 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규모의 차이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기성시가지의 그런 편리한 중심시설 접근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혼합 토지용 특징들은 잘 살려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일반 주거지역도 종별로 지정 목적을 유지하되 이를 실현을 저해할 수 있는 금지행위만 열거를 하고 나머지는 허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금지행위 열거도 용도 중심이 아니라 성능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서 제어하고 특별히 지역별로 특성을 유도하고 관리가 필요할 때는 지금 현행 가능한 지구제도라든지 또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유도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시인데요. 저희 회사가 입지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양재역 아래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강남 도심과 인접을 하고 있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적당한 그 규모의 그 획지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 회사 외에도 다양한 지금 지식 기반의 업종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오후 저녁이 되면 또
다양한 주민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좀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서의 혼합 토지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이종 지역도 업무 시설을 이제 허용을 하되 주거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일조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의 활동들 그리고 과도한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업무 등을 제어하되 원칙적으로는 금하지 않는 이런 혼합 토지용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유도지역제, 인센티브 제도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관의 소유권 획득과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의 개선 정도가 사실은 공공성일 텐데요. 지금 현재는 기부채납 중심으로 공공기여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과 공공성이 양립할 수 있는 유도지역제로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 그리고 소유가치 중심에서 이제 시민이 되겠죠. 사용자와 이용가치 중심으로의 공공기여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용적률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는 이제는 서울 외에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인센티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여건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런 민간의 창의적인 토지용들이 얼마든지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시 같은 데에서는 그 효과가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선은 그 인센티브를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보상과 또 보다 나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 유인책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것들은 기부채납 시에만 보상을 하고 보다 나은 기여를 할 경우에는 기부채납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유도를 해나가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는 개발 시점에 기부채납 면적을 대상지 토지가로 환산해서 공공기여를 인정을 해오던 것에서 이제는 공공과 민간 관계없이 시설의 이용 기간 동안의 이용 가치를 기준으로 그 대상 지역의 공공시설일 때 평균적 이용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 인정하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용 가치의 평가는 경제적 편익으로서 좀 접근을 하되 지역적 차이와 또 시민의 만족도를 반영한 상대적인 평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인센티브도 용적률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 즉 사업성 개선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반 시설을 공공이 선투자해서 기본적 이용 수요를 확보해 준다거나 또 공공이 직접 사업 참여한다거나 토지 제공 등의 실질적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어반 AI의 가치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I는 기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AI의 결론들은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식 자체가 중간 과정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라도 AI는 제한이 가해져야 됩니다.
AI는 자율성을 가져야 되고 또 가지게 되겠지만 또 인간의 존재로서의 그런 일들은 또 남겨두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주도자가 아니라 또 대립자가 아니라 조력자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AI에 우선하는 인간의 권리를 확보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윤리와 함께 우리 도시 분야에서 개발과 관리 운영에 쓰이는 AI 기술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윤리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선은 그 일반 윤리의 원칙으로서 설명 가능한 AI를 AI 설계 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AI 활용의 방향성을 어느 방향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한 마련도 중요합니다. 다음. 그리고 이러한 틀 범위 내에서 우리 어반 AI도 도시 개발과 관리 운영에 있어서 이 AI라고 하는 기술과 또 시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가치 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 저희 그 일환으로서 저희 국토관리의 이념이 지금 현재는 공간의 활용에만 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균형 발전 또 효율성 또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인간 존중 우선의 가치나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치가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네,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AI 시대가 되면 어떻게 변화할지 사실 모릅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들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되새겨서 인간다운 도시공간으로 만들고 갖고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